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린 대체 언제쯤 행복해질까? 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이 휴가 가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 정말 휴가만 떠나면 모든 게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비행기가 연착되고 같이 가는 길에 그 가족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게 좀 일찍 좀 준비 좀 하지. 이것저것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서로 다툼을 반복하다가 휴가지에 가서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면 좋아질 거라 자기를 달래봅니다. 그런데 또 막상 가보니까 이제 휴가 복귀하면 휴가 끝나고 회사에 가면 일들이 엄청 쌓여 있을 텐데 그 업무 걱정에 하루하루 지날수록 휴가가 행복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해야 될 일 때문에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자, 우리는 대체 언제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휴가 가기 전에도 그리고 휴가를 가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그게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하고 돌아올 집이 있고 아침에 돈 벌러 나갈 직장이 있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행복이겠죠. 행복은 가지지 못한 걸 바랄 때보다 이미 가진 걸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빨리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행복한 토요일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겠습니다. 네, Kath Urban, You Will Think of M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기 시즌2입니다. 작년 초에 했어요, 이 책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책장에 놓인 책들을 다시 읽어봐요. 작년에 했던 책, 재작년에 했던 책들. 근데 눈에 띄어서 이 책을 이렇게 살짝 그냥 밥 먹기 전에 조금만 읽어볼까 하다가 밥 먹고 나서도 책을 놓을 수 없었던,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좋은 말, 공감하는 말들이 많았던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저자는 뭐든지 보여주려고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꾸미고 포장하는 모든 관계의 종착역은 후회와 탈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수현 작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디오계의 거장, 그 김수현 작가 분이 아니시고 조금 더 영한 작가님이신데 요즘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도 해요. 이렇게 가명도 많이 하고요. 또 닉네임도 많이 하고요. 저자 소개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국문과, 문예창작과, 이상문학상, 1997년도 이상문학상 수상 이런 거, 아니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그 모든 작가의 양력과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견이 되는 경우를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경험을 했던지라 이렇게 아무 작가 소개가 없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책은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열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서 근데 애쓰다는 표현은요, 노력한다라는 표현과 좀 다르게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쓴다라는 표현은 뭔가 네 애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억지로 꾸미려 하는 그런 어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왜 우리는 아끼고 보듬어줘도 모자란 지금 왜 이렇게 자꾸만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가, 편안하게 해도 되는데 말이지, 이런 질문과 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아주 작지만 사소하지 않은 고민들, 이 책에서는 유쾌하고 또 다정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갈등은 피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의 처방전. 노래 듣고 돌아와서 책 본문 위주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라이트, 아리아나 그란데. 요즘 유명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도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은, 힙한 것들은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뭐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요즘이다. 그 증거를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또 한 번 만들고 애쓰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사진도 잘 나왔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이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더 고단하기만 한 경우도 있다. 우리는 행복을 인증하지 못한다.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일상의 순간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의 첫 페이지에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그대로 한번 낭독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행복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열중하고 있는 우리죠. SNS가 참 정말 진정한 행복과 그 내면을 좀 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조바심 내지 않기라는 글이에요. 좀 짧은 글인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는 2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 하고 40대는 30대를 어리다고 말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 보면 그런데 모든 날이 다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을 들여서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나는 후회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러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걸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해져서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그 이후로 3일을 더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걸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가지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돌아올 힘을 남겨두도록 하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다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에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꼭 용돈을 주고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가졌다고 한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아니 이 녀석이 복이 겨워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무언가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항상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이 붙었고 그게 동생에게는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이런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늘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다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붙는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이 조건이 붙는 선심은 욕심이 되기도 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고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가십거리에 불려 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이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속보이는 아주 못돼 먹은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약간의 무례했거나 약간의 잘난 체를 했거나 약간 나를 무시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런 흉악범도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삶에 마주친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의 마음에겐. 일일 드라마의 흔한 레퍼토리는 착하고 씩씩한 호감형 여주인공과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악녀의 대결이다. 악녀는 온갖 거짓말과 폐악질로 진상을 부리는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주인공은 또다시 악녀를 용서하며 기회를 주곤 한다. 과연 재벌 3세를 만날 리가 없고 잃어버렸던 부잣집 친부모도 없는 현실에 우리 같은 캔디, 우리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는 호혜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상대에게 주거나 받으려는 양의 차이가 있다. 저자 애덤 그랜트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 주는 만큼만 받는 매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기버, 이렇게 세 가지 성향을 구분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생의 사다리에 가장 아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기버라고 한다. 남을 돕다가 정작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져 이용만 당하거나 테이커에 비해 사기나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도 2배나 더 높았다고 한다. 결국 다 퍼주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성공한 이들 역시 기버라는 거였다. 기버는 좋은 평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공을 극대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기버의 성공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에는 지속성이 있었다. 그럼 성공한 호인형 기버는 어떤 게 달랐을까? 그건 바로 테이커를 상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다. 호구형 기버는 스스로를 돌보는 걸 어려워했고 상대가 테이커라 할지라도 관계를 지속하며 자신을 소진시켰다. 반면 호구형이 아닌 호인형 기버는 누구에게나 먼저 베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테이커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되면 매초와 기버만 남게 되니 이 안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상생의 기회도 많아진다. 사람들은 종종 착하게 살면 손해볼 거라 걱정하지만 베푸는 행위 자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착하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착했기에 손해를 본 것이다. 물론 누군가를 성급하게 테이커로 확정해서는 안 되고 상호관계의 입출금을 시시각각 분석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착취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역시 착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디즈니 월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만 넘치는 고담 시티도 아니다.
내가 가진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착취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기꺼이 당신을 만난 것을 행운이게 하라. 단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만.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1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5월달부터 내 인생의 명작 시간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기존에 5시부터 7시가 아니라 조금 늦춰졌죠.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더 설레이네요. 네, 원래 또 제 목소리 들으면 잠 온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더 잘 됐네요. 예.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이었고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돌아와서 저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2부, 저는 김하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명작은 다시 돌아온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작가 책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다음 달부터 5월부터 내 인생의 명작은 토요일 5시부터 7시에 방송이 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녁 9시부터 11시 시간대가 2시간 뒤로 갔습니다. 9시, 토요일 저녁 9시에 저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수현 작가가 이제 본인의 경험, 본인의 사례들을 이제 잘 풀어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가 친구와 영화를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선하고 속도감이 느껴져 취향 저격을 당한 영화였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재밌게 보았던 그 영화, 다들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었다. 정말 재밌게 본 영화라 그 악평이 도무지 공감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지루했다. 그래서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열의 8분 호평이었고 나머지 2이 악평이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하게 됨을 알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모두가 좋아할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내가 대학을 졸업하며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이류회사 인턴이었다. 인턴이었던 나는 잡다한 심부름 담당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유독 못되게 구는 선배가 있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하다가도 내가 가면 귓속말로 소근거리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수에도 엿먹이냐며 빈정거리곤 했다. 잘해보려 했었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인턴이 끝났다. 그러다가 몇 달 후 다른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출근 첫날부터 업무가 주어졌다. 어찌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선배가 나를 호출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생각하며 가보니 선배는 내게 바로 일을 시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인사를 했다. 늘 면박만 당했던 내게 문화 충격이자 신세계였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사소한 트집은 잡히지 않았고 그 선배와는 사이좋게 지내며 회사를 그만두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 관계로 남게 되었다. 나는 달라진 게 없음에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왜? 라고 질문을 한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때 많은 이가 그 답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이를 심리학에서는 개인화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까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 정신과 의사가 정작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은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병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실제로 한 인기 아이돌의 악플러를 권고했더니 명문대 법대를 나온 중년 남성이었고 사법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비난의 이유는 피해자의 성격도 태도도 외모도 실력도 아닌 그저 누군가 해결되지 못한 개인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면서 나 자신을 탓하곤 한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상황의 변수가 내가 아닌 상대였기 때문이다. 카페 직원이 퉁명스럽다면 사장에 대한 불만일 수 있고, 아침에 만난 김대리가 까칠했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이유일 수 있다. 즉, 나를 향한 비난과 무례의 원인이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세상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조차 깔아뭉개려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헐뜯기 위해선 편집이 아닌 창작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권력과 권한으로 졸렬한 매를 휘두르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상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상대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끌어오지는 말아야 한다.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태도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다. 평범한 안부 인사가 우울증에 걸린 이에겐 비난으로 들릴 수 있던 것처럼 상처가 꼭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고민은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힘든 사람에겐 친구의 독박 육아가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저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다. 상처받는 것보다는 약간의 둔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둔감함은 나 혼자만 상처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생겨난다.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답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대답이 없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는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대가 전부 알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해 준다면, 당신의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상처를 내지 않는 조심성도 필요하지만 상처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다. 고슴도치 같던 사람이 솜털 같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조금은 눈 감아주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행동에 의도를 찾지 않는 둔감함이 필요하다. 나의 첫 배낭여행에서 나는 영국에서 이태리로 넘어가기 위해 공항에 가야 했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 사고가 나서 급하게 버스를 탔고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다. 저가항공에서 특가로 샀던 비행기표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20만 원을 주고 다시 표를 끊었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아끼고 아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우울감이 몰려왔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그날은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돈보다 아까운 건 자책하느라 망쳐버린 나의 하루였다. 아무리 자책하고 슬퍼해도 요정이 나타나 비행기표를 가져다 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일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며 마음이 그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을 싹둑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만을 취하고 과거가 현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 상대의 잘못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건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가하는 2차 가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저자 해럴드 쿠슈너 박사 역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도 20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로를 해왔다고 했다. 알고 보면 위로와 공감의 실패는 참 흔한 일이다. 왜 공감은 어려운 걸까?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정혜신 박사는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내가 한번 내보겠다. 아이가 만약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쳐보자. 여기서 당신은 어떤 말이 공감을 위한 말하기라 생각하는가? 아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맨날 싸우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아니, 왜? 뭐 때문에 싸웠어? 다른 친구는 누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나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면서 자랐어. 아마도 우리는 이 중 하나의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그럼 공감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괜찮아. 지금 네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봐주는 말이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할지라도 우선은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어봐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신에 상대에게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곤 한다. 그래서 이 쉬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물어봐 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상대의 마음을 묻는 건 맨 나중으로 미뤘다. 충고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책이 있고 훌륭한 강연이 있고 명언이나 좋은 글귀는 넘쳐난다. 그 말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남들도 다 힘들다. 다 그러고 사는 거 모르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닌 존재라는 위로다. 그러니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에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봐 주자. 네 마음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자기 혼자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하길 진정한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그저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상대방의 말을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읽어내리기보다는 의심하고 억압하도록 교육받았고 화, 슬픔, 외로움, 수치심 같은 불편한 감정은 비교적 안전한 가짜 감정으로 위장되어 표현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생겼는데
때론 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으며 내 마음을 나조차 알 수 없으면서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곤 했다. 그런데 상대가 선녀보살이 아닌 이상 나조차 인식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기 쉬웠다. 그래서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감정에 담긴 자신의 욕구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그 안에는 존중받고 싶다,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와 같은 욕구가 담겨 있을 것이다. 마음에 대한 어휘를 늘리며 자신의 진짜 감정이 가르치는 좌표를 찾아야 한다. 때론 인정받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도 물론 있겠지만 인정해야 비로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마샬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법을 추천하고 싶다. 너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말해야 하는데 이건 상대를 평가하는 건 피하고 행위와 사실만으로 내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말하기 기술이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를 무시한다와 같은 상대를 판단하는 문장을 내가 말할 때 네가 TV 보면서 대답하면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서운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탁을 덧붙일 수도 있다. 하지 마라. 이런 금지 언어보다 해주면 좋겠어. 이런 긍정 언어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날 존중해줘. 이런 추상적 표현 대신 TV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자기 마음에 대해 알아가고 상처 주지 않는 언어를 배울 때 자신의 감정을 비로소 다룰 수 있고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묻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한번 익혀보자. 표현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어느 순간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의 사업체에서 사람들과 좋은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을 찾아 클래식 앙상블 그룹 아베크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창단을 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었고 시간을 쪼개서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멋진 추억이 되는 바로 그 첫 번째 연주회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 멤버 한 분이 클라리넷 배운 지 한 달 겨우 넘은 분이셨어요.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을 연주하는데 클라리넷이 주 선율 멜로디로 시작되는 곡이었어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되셨을 텐데
용기 내서 함께 연주하고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곡보다도 함께 연주한 곡 중에서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제가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연주했던 곡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이 도보르작 8번 교향곡 1악장을 연주하는데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랬던 콩닥콩닥거리던 심장까지 기억이 나는 추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빛났던 연주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첫 연주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네요. 지난 화요일 첫 연주를 마친 우리 단원들과 함께 이 곡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진행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도보르작 심포니 8번 1악장 우리 허미영 씨 청취자분의 그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